네, 오늘 49번째 미팅이고요. 벌써 시작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주, 쉬는 날들이 있어가지고, 주의 횟수를 보면 1년이 아직 안 되기는 했어요. 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논문은 엔비디아의 바이프라는 논문이고요. 소제목은 Video Pose Engine for 3D Geometric Perception입니다. 저는 이거를 보고 나서 사람들이 트위터에서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떨지 하고 있었는데, 봤더니 슬램하는 사람들은 다 호들갑을 떨고 있어요. 엄청 핫했거든요. 트위터에서. 다른 사람들, 뭐, 너프하는 사람들 그냥 막, 이러고 그냥 지나가고. 근데 슬램을 했던 사람들은 이거의 진가를 좀 알아봤을 겁니다. 저는 이거 보고 나서 거의 막, 아, 미쳤다. 정말, 또 이제, 엔비디아가 또 한 건 했구나. 이제 또 브레이크스루가 하나 생겼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드도 아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어, 코드가 돌려보신 분도 이미 있다고 좀 들었어요. 네, 일단은 이걸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은, 어, 쉽게 설명을 하자고 하면은 제가 저희 지금까지 세션들 중에서, 지금까지 모임들 중에서 피드포워드 3D 트랜스포머를 소개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스터라던가 마스터라던가 VGGT라던가 그런 것들을 소개를 많이 드렸었는데, 그것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슬램의 새로운 프론트엔드로서 좀 각광받고 있죠. 더스터나 마스터가 어떤 걸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트랜스포머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냥 100% 뉴럴 네트워크로 되어 있는데 이미지를 두 개를 이렇게 넣으면 뭐 더스터 같은 경우는 이미지를 두 개를 넣으면은 그 두 개가 이제 카메라로 찍은 이미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오브젝트가 하나가 있어요. 하나는 여기서 찍은 거, 하나는 여기서 찍은 거. 그러니까 겹치는 뷰가 있다고 할 때, 어, 이 두 개의 카메라를 찍은 위치가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카메라들도 이제 정보가 있을 거고. 그래서 카메라에서 보통 저희가 어떤 카메라 모델을 썼는지, 어떤 렌즈를 썼는지를 표현을 해주는 인트린식 정보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카메라의 위치, 그 회전값과 이동값을 표현을 하는 익스트린식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뷰를 가지고 3D 뷰를 만들면은 포인트 클라우드가 나타날 수 있죠. 포인트 클라우드를 만든다는 것은 뎁스를 추정을 한다는 건데, 뎁스 에스티메이션의 딥러닝과 좀 비슷하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뎁스 또는 3D 포인트 클라우드도 나온다. 보통은 요 세 개가 나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가 좀 많이 발전을 해서 이제 슬램 같은 경우는 비디오 시퀀스를 하나를 넣습니다. 비디오 시퀀스를 하나 넣고 카메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면서 지도를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지도가 보통 포인트 클라우드로 나타나죠. 근데 이거는 그냥 단순히 이미지 두 개가 아니라 이미지가 뭐 1000장이 될 수도 있고 2000장이 될 수도 있고 뭐 2만 장, 5만 장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이거는 보통 이제 뒤에 백엔드가 돕니다. 그래서 저희가 슬램의 프론트엔드가 있고 백엔드가 있다고 하는데, 프론트엔드는 카메라 이미지 하나하나가 찍을 때마다 카메라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찾아가는 과정이고, 그리고 지도에 어떤 새로운 포인트들이 생겼는지를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게 그 뭐 첫 번째 이미지랑 두 번째 이미지를 사이에서 얻어낸 뭐 포즈 변화, 그리고 지도를 찾아냈을 때 조금씩 에러가 생겨나는데, 이게 계속 첫 10장, 100장, 1000장 가면 갈수록 에러가 누적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슬램에서는 보통 한 바퀴를 이렇게 동네 바퀴를 삥 돌고 똑같은 장소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카메라 위치가 동일한 데 있지 않고 어긋나 있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거를 해결한 게 백엔드인데요. 백엔드 같은 경우는 이 카메라의 위치들, 그리고 생겨나는 맵 포인트들, 저희는 이제 랜드마크라고 하는데, 그것들을 그래프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카메라의 위치가 어떻게 되고, 그리고 랜드마크들이 어떤 위치에 있어야지 이 에러가 최소한이 될까라는 문제를 많이 풉니다. 특히나 이제 뭐 한 바퀴 돌고 동일한 장소로 돌아왔을 때 루프 클로저라는 거를 만들어가지고, 이런 루프가 만들어졌다면 훨씬 더 정확하게 지도를 만드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사실상 슬램이 제일 각광받는 이유이기도 해요. 큰 장소를 돌아보고 왔는데 어, 카메라 위치에 대한 오차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슬램이 좀 각광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루프 클로저 또는
뭐 이런 백엔드의 기술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 이제 그래프 최적화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 바이프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게 슬램에서는 프론트엔드는 카메라의 위치랑 맵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했었고, 그 맵 포인트들을 순차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했었고, 백엔드는 오차를 해소하는 과정이라고 했었잖아요. 바이프는 이 더스터나 마스터 같은 거를 앞단에서, 그러니까 프론트엔드에서 사용을 하되, 이 맵을 구성해 나가는 도중에 슬라이딩 윈도우 형태로 이 백엔드를 계속 돌려서 오차를 최소화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이런 방식들이 예전에도 있기는 했어요. 뭐 마스터 슬램이라던가 VGGT 슬램이라던가 VGGT 롱 막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프론트엔드를 이런 피드 포워드 3D 트랜스포머를 사용을 하고 백엔드를 슬램의 그래프 최적화를 사용하겠다라는 방식이었는데 이 앞단에서 사용되는 것, 더스터나 마스터가 만들어내는 정보들, 그리고 VGGT가 만들어내는 정보들, 그리고 바이프에서 사용했었던 피드포워드 네트워크에서 나오는 정보가 다 다르고, 그리고 이 그래프 최적화를 할 때 어떤 코스트 펑션을 사용하냐에 따라서 정확도가 많이 바뀌게 되는데, 바이프 같은 경우에는 앞단에서도 프론트엔드에서도 나타나는 게 조금 다르고, 뒷단에서 나오는 코스트 펑션의 정의를 정말 잘해가지고 마스터 슬램이나 VGGT 롱, VGGT 슬램 이런 것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됐습니다. 그리고 네, 싱글 GPU에서 리얼타임으로 돈다라는 장점도 있고요. 리얼타임이 이제 뭐 30fps 막 이런 카메라 꽂고 돌릴 수 있어요는 아니지만 그래도 1초에 한 장 이상은 나온다. 그런 아니죠. 뭐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리얼타임은 아니죠. 어쨌든 이 바이프 같은 경우는 아직은 리얼타임으로 쓰기에는 조금 부족하기는 한데, 하지만 이거를 실제로 많이 쓰는 곳은 어디냐라고 하면은 데이터 오토라벨링하는 데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오토라벨링 할 때 이거를 왜 쓰냐라고 하면은 그냥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쓴다라고 하면은 자율주행 자동차에다가 카메라 열심히 달아놓고 라이더 열심히 달아놓고 동네 한 바퀴 삥 돌고 와서 녹화를 하고 그걸 갖고 와요. 뭐 로스백으로 저장할 수도 있고 이미지로 저장할 수도 있고 비디오로 저장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카메라가 찍혔을 때마다 이미지를 취득할 때마다 걔네들에 대한 포즈는 어떻게 생겼고 지도랑 뎁스 이미지는 어떻게 생겼고 지도는 어떻게 생겨서 라벨링 할 때 지도에다 라벨링 한번 해가지고 이미지에 투영하면은 바운딩 박스를 쉽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야지 비용이 최소화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하고 싶어 하는데 어, 바이프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동작하는 건 아니지만 3에서 5 FPS로 동작한다라고 하면은 그게 뭐 5090 한 대에서 그 정도로 돈다라고 하면은 5090 8대를 꽂아갖고 돌리면은 매 초마다 40프레임 정도씩은 나오는 거니까 그걸로 데이터들을 다 그 라벨링을 이제 포즈랑 이런 것들 다 저장해놓고 라벨링을 다 해놓고 이거를 가지고 나서 나중에 비전 파운데이션 모델을 학습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거죠. 또는 뭐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회사에서 많이 쓰는 뭐, 딥러닝 기반의 오도메트리 시스템을 만든다던가, 뎁스 에스티메이션 이런 걸 만든다던가,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네, 논문에서 좀 밝히는 내용들을 보면은, 라이프는 카메라 인트린식, 그 아까 얘기했던 렌즈의 특성, 그리고 카메라 모션, 카메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덴스 니언 매트릭 뎁스 맵을 이제 얻어낸다 하는데, 어, 매트릭 뎁스 맵이 뭐냐면은 매트릭이라는 단어는 미터법을 얘기를 해요. 매트릭 로가 미터법입니다. 매트릭 뎁스라고 하면은 미터 단위로의 뎁스, 그러니까 이제 거리를 알 수 있는 이미지에서 거리 값이 보이는 거를 알아낸다는 건데, 이 뜻은 그냥 뭐가 가깝고 뭐가 멀다 이걸 알아내는 게 아니라 실제로 몇 미터 떨어져 있다는 걸 수치적으로 얻어낸다는 거죠. 니어 매트릭 뎁스라고 하면은 거의 정확한 수준의 뭐 그게 나온다. 그리고 덴스라고 하면은 어디가 이렇게 라이다로 데이터를 얻으면 띄엄띄엄 나와 있는데 띄엄띄엄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이미지 꽉 차게 덴스 맵을 얻어낼 수 있다라는 게 있고 from unconstrained raw video라고 하면은 unconstrainted는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 캘리브레이션이 되어 있지 않은 이미지에서 이걸 얻어낼 수 있다라는 것도 됩니다. uncalibrated, unconstrained 좀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raw 비디오, 그러니까 그냥 아이폰 들어가지고 녹화 버튼 누르고 막 갖다 찍은 걸로도 돌아간다라는 얘기인 거죠.
전 처리가 필요 없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robust to diverse scenarios, including dynamic selfie video, cinematic shot, dashcam,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서든 뭐 내가 막 셀카를 찍으면서 막 이러고 다녀도 이게 되고, 시네마틱 샷 그러니까 이제 그 짐벌 같은 거 넣고 나서 천천히 이렇게 찍은 걸로도 되고, 대시캠 내 머리 위에다가 카메라 달고 나서 이렇게 흔들림이 있는 상태에서 찍어도 다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피놀 카메라, 우리가 보통 쓰는 일반 카메라, 그리고 광각 카메라, 그리고 360도 파노라마 모두 다 들어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스탠다드 인풋 레솔루션, 보통 뭐 스탠다드 이거 정확히 얼마인지는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뭐 1920, 1080이거나 640, 480이거나 둘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근데 요 인풋 레솔루 해상도에서 싱글 GPU 제가 논문 봤을 때는 5090 한 대였거든요. 5090 한 대로 3에서 5 FPS 정도 나온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 이거를 설계하게 됐었던 그 취지를 설명을 하면은, 어, 클래시컬한 슬램과 그리고 러닝 베이스드 딥러닝을 사용한 방식들이 슬램에서는 두 갈래로 이렇게 연구가 되고 있는데, 이 갭을 이렇게 좀 줄여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 뭐 마스터 슬램이라던가 VGT 롱 이런 것도 있었는데, 여기도 비슷한 방식을 택했다는 거고요. 거기서 덴스 번들 어저스먼트, 이 그래프 최적화를 할 때 비주얼 슬램에서 사용하는 게 번들 어저스먼트입니다. 근데 그거를 그, 어, 이렇게 스파스한, 보통 이제 클래시컬한 슬램에서 많이 쓰는 이미지에 띄엄띄엄 나와 있는 피처들 몇 개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덴스 이미지에서 이렇게 맞춰나가는 그 방식, 덴스 번들 어저스먼트를 사용했다라고 하고요. 그게 슬램에서 사용됐던 방식을 가지고 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던 런드 컴포넌트, 이제 뭐 마스터 같은 것에 나오는 로버스네스를 두 개를 조합을 했더니 짜잔,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수식이 있는데요. 수식은 그냥 쉽게 설명을 하자면은 코스트 펑션이 세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덴스 맵에 대한 게 있고요. 두 번째가 스파스 맵에 대한 게 있고, 세 번째가 뎁스 맵에 대한 게 있습니다. 이제 덴스 같은 경우는 이미지에, 이거 저도 그 지금 사실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 여기가 이렇게 있구나. 네. 덴스 같은 경우가 이미지에서 나타나는 그 포토메트릭 에러를 가지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드로이드 슬램에서 보통 많이 사용했었던 방식이고요. 네, 덴스 플로우 컨스트레인트가 이제 여기 있고요. 이미지에서 어떻게 이렇게 색깔들이 있던 게 이렇게 움직여서 가는가를 보고 나서 카메라가 어떻게 움직여야지 픽셀들 밝기 값이 이렇게 움직이는가를 최적화해서 연산을 해서 나오는 게 첫 번째 이겁니다. 카메라가 앞으로 1m 움직였는지, 0.98m 움직였는지, 0.95m 움직였는지, 어떤 거 움직였을 때 픽셀이 가장 정확하게 들어맞는가를 계산하는 게 드로이드 슬램에서 썼던 방식인데, 이거를 하나의 코스트 펑션으로 가지고 왔고요. 스파스 포인트 컨스트레인트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기존의 그 트레디셔널한 슬램에서 썼던 방식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엔비디아다 보니까 그 쿠비 슬램 패키지에서 가지고 왔는데, 이거는 뭐 시프트 피처라던가 아니면은 뭐 페스트 이런 거를 쓰는데, 여기 내부에서는 시토마시 피처, 이거는 오픈CV 써보신 분들이라면은 굿 피처스 트랙이라는 피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다가 루카스 카나데 알고리즘, 이거는 KLT 트래커 붙인 거고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가지고 클래시컬한 슬램을 돌렸을 때 포즈가 뭐라고 나오는지를 또 봅니다. 그래서 덴스 포즈, 스파스 포즈가 따로따로 계산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뎁스 레귤러라이제이션. 뎁스가 이제 또 카메라 모션에 맞춰서 잘 움직이는가를 봐서 이 세 개를 에러를 다 더했는데, 그래서 최종적으로 카메라 포즈가 어떻게 되고 뎁스가 어떻게 되고 맵이 어떻게 생겨야지 최종 이 바이프 에러가 최소화되는가를 연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슬램을 안 하신 분들은 이거를 어떻게 연산을 하냐, 최적화하는 게 이게 뭐 말은 되는데 실제로 수식은 누가 구현하냐라고 하면은, 뭐 저희도 그냥 솔버 씁니다. 그냥 어, 파이토치에서도 그냥 모델점 트레인 해가지고 돌아가듯이 저희도 그냥 그 그래프에다가 다 그려놓고 나서 코스트 펑션만 정의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솔버에다가 솔버 점 솔브 하면은 다 풀어줘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 연구하신 분들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웬만한 사람들은 그냥 솔버가 다 풀어줄게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모션들 여러 가지 했었을 때 잘 나오는 걸 볼 수 있고,
다른 슬램들하고 비교했을 때 드로이드 슬램이 이제 한 4, 5, 아니다, 한 5년, 6년 전에 나온 딥러닝 기반의 첫 번째로 잘 된 슬램인데 걔가 아직도 사실상 이제 이 아주 성능 좋은 애로 이렇게 여겨지고 있기는 해요. 드로이드 슬램하고 마스터 슬램, VGGT, 메가셈 이렇게 비교했는데 메가셈은 이것도 엔비디아에서 낸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그래서 이거 네 개를 비교를 했을 때 네, 이거 네 개에다가 바이프까지 비교를 했을 때 바이프가 그래도 적당히 좋은 성능을, 그러니까 항상 상위권의 성능을 내준다라는 거고요. 시간을 이제 비교해 보면은 드로이드 슬램이 2분, 마스터 슬램이 1.5분. 마스터 슬램은 리얼타임에서도 돌아갈 수 있게 누가 설계를 했다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마스터 슬램이 제일 빠르긴 한데 바이프는 2배 정도 느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쓸만하다라고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대신 이제 이렇게 해서 속도만 빠르면 뭐예요? 정확하게 나와야 돼요. 오토 라벨링의 목적은 가장 정확한 데이터를 라벨링을 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더 좋은 모델을 트레이닝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정확도가 잘 나와야 되는데 그 중에서 보통 바이프 같은 걸 쓰는 이유는 둘 중 하나입니다. 첫 번째, 인트린식을 구하기. 내가 카메라를 뭘 썼는지를 모르니까 캘리브레이션 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나가서 냅다 찍고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인트린식이 뭐지라고 물어봤었을 때 잘 나오는가. 그래서 그게 인트린식을 구하기 위함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포즈를 오토 라벨링하기. 그러니까 비주얼 오도메트리를 만들어내겠다라는 게 이제 포즈인데 이 두 개가 가장 잘 나오는 애가 좋겠죠. 그래서 봤을 때 VGGT랑 그리고 바이프가 제일 좋다라고 나오는데 키티 데이터셋에서는 압도적으로 성능이 좋습니다. 마스터 슬램은 뭐 122m, 이거 말도 안 되죠. 122m 오차 있으면 누가 써요? 이건 122m면은 옆블록이에요. 옆블록 오차가. 자동차는 나는 여기 강남대로 있다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옆에 골목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못 쓰는 정도고 10m도 사실 세요. 10m도 1차선, 3차선 사이의 거리이기는 한데 그래도 딴 애들보다는 낫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포컬 랭스 같은 경우 이거 마스터 슬램 같은 경우는 인트린식을 안 내뱉기 때문에 못했고 VGGT나 메가셈 그리고 여기 봤을 때 네, 여기가 그래도 제일 쓸만한 것 같다. 사실 VGGT가 좀 더 정확한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어, 꽤나 나쁘지 않은 성능이다라고 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래서 트라젝토리를 그려봤을 때 자율주행 데이터셋인 키티에서 이걸 해본 것 같아요. 키티 시퀀스 2번하고 7번 굉장히 유명한데 2번은 그냥 가는 거고 7번은 한 바퀴 돌고 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봤을 때 네, 다른 애들하고 비교해보면 메가셈 같은 경우는 막 이렇게 틀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로우로 보면 스케일도 안 나오고 그냥 막 정답이 이건데 메가셈은 요렇게 추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정답을 알고 있을 때 거기에 스케일을 맞춰서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 하는데 이거 못 씁니다. 자율주행 업계에서는. 요것도 못 씁니다. 메가셈도. 이 정도도 사실 쓸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정도인데 그래도 적당히 합격선 안에는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여기 나온 결과로 봤을 때는. 그래서 네, 바이프 같은 경우는 스케일을 해도 아니면은 스케일을 안 해도 어차피 매트릭으로 나오기 때문에 스케일 안 맞춰줘도 정답이 잘 나온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시작해서 한 바퀴 삥 돌고 왔는데 좋다라는 결과가 나오는 게 바이프입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 바이프로 혼자서 20분을 떠들었고요. 네, 두 명밖에 없다 보니까 좀 길게 얘기했습니다. 네, 그리고 코드도 공유가 되어 있어요. 여기 사실 이 링크를 누르면은 네, 여기로 오게 되고요. 영상을 보면은 네, 여기를 보면은 여기 지금 영상 나오나요? 영상 안 나오죠? 아, 이상한 데가 공유되고 있었군요. 이 영상 처음부터 좀 보겠습니다. 네, 인풋 비디오가 있고 귀여운 강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프 인퍼 doc.mp4 이렇게 하면은 인퍼는 인퍼런스 하겠다는 거죠. 그래갖고 인퍼런스 방금 끝났고 비주얼라이즈라고 하니까 카메라 쫑쫑쫑 쫓아오는 거 보이고 카메라 뷰에서 나오는 3D 뎁스맵 보이고요. 뎁스맵이 있기 때문에 3D로 이렇게 할 수 있었고 여기서 이제 기존의 슬램하고 차이점이 나는 게 기존의 슬램은 이렇게 강아지가 쫄래쫄래 쫓아오면은 트래킹이 안 돼요. 기존의 슬램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게 고정되어 있다고 그 뭐랄까요 가정을 깔고 지도를 맵핑하는 거기 때문에 지도라는 것 뜻 자체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바이프는 움직이는 애가 있어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카메라 뷰에
한 30%, 40%가 강아지가 이렇게 쫄래쫄래 쫓아와도 그거를 다 인식을 하면서 카메라 포즈도 흐트러지지 않고 맵도 잘 만들면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자율주행 같은 경우 이렇게 자동차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가도 주변에 택시가 막 움직여도 이게 되는데 저는 제가 이 데이터셋이 있었을 때 슬램을 했잖아요. 그럼 저는 카메라로도 성공 못했을 거고 라이다로도 성공 못했을 겁니다. 되게 어려워요, 저거. 이렇게 뭔가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것들이 있을 때 슬램을 하는 게 또 포즈를 알아내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이거를 아주 아주 잘 해내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영화 장면 이런 거에서 쓸 수 있고요. 요즘 좀 이런 위주의 연구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메가쌤에서도 이런 게 있었고 근데 이제 이게 수준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더 로버스트해지냐, 성능이 얼마나 나오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물론 지금 이 논문만 보고 나서 메가쌤보다 좋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냥 비교를 해서 이게 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돌려봐야죠. 실제로 돌려봤을 때 어떤 거에서 메가쌤이 잘하고 어떤 건 이게 잘하고 어떤 거는 뭐딴게 잘하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부터는 그래서 진짜 잘 되냐 안 되냐는 돌려보고 경험치가 쌓여야지 얘기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다행인 거는 모두가 돌려볼 수 있게 네, 이렇게 코드가 공개가 되어 있다는 MBT 랩스에서 바이프 하면은 나와 있고요. 네, 그냥 여기서 콘다 해가지고 만든 다음에 빌드하고 바이프 인퍼 이렇게 하면 바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네요. 아주 아주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발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면은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방법은 오른쪽 밑에 여기에 Q&A 눌러서 질문하시면 됩니다. 질문이 없으시면은 혹시나 나중에 생각나시면은 그냥 나중에 적어주셔도 괜찮고요. 우선은 선비님 토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리시고 보이시나요? 네, 들리고 보입니다. 네,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두 개 준비를 해왔고요. 하나는 Maps for Autonomous Driving이고, 하나는 테라심 월드라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거부터 보면, 저도 GPT 그냥 돌려가지고, 뭐 요약을 한번 받아봤는데요. 이 내용이 뭐냐면, 자율주행에 있어서 어쨌든 지도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지도가 어떻게 발전해 왔느냐, 그리고 어떻게 발전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는 논문이었어요. 그래서, 요약을 하면, HD맵, 전통적인 자율주행 방법에서 사용을 했던 거죠. HD맵 기반으로 로컬라이제이션을 해서 차가 주행할 수 있게 하는 거. 근데 이게 지금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단점이 굉장히 크고, 단점이 제작 비용이랑 유지보수 비용이 너무 크고 업데이트가 느려서 최신성을 보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라이트맵이라고 해서 이미 매스 프로덕션 된 차량들에다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 크라우드 소싱해서 업데이트를 하는 방식이고, 이게 요즘 산업의 주류로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임플리시트 맵이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E2E 자율주행 가능한 뭐 지도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림으로 좀 보면, 뭐 이거는 위에 논문 스트럭처니까 넘어가 보고, HD맵이랑 라이트맵, 그리고 임플리신 맵,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논문이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HD맵에서는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자율주행 하는 데 있어서 자차 위치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로컬라이제이션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엔 이제 보통은 지도를 만들 때 한 번만 이렇게 주행을 하면 특정 영역들만 매핑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멀티트립, 그
특정 구간을 여러 번 이렇게 주행하는 게 이제 지도의 정밀성을 높이는 데서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고 이 스태틱 퍼셉션에 대한 거 그리고 토폴로지 어떻게 만들어내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모아둔 게 HD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속해 있는 카톡방 스페셜 AI의 전신이 슬램 관련된 카톡방이었는데 그 슬램과 관련된 내용들이 이쪽에서도 많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핑 관련해서 좀 트레디셔널한 메소드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 HD맵 파트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라이트맵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용어상으로는 좀 생경한 용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HD맵, SD맵 같이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정밀도 이런 측면의 용어들을 많이 썼었는데 라이트맵은 그렇게 많이 마주하진 못했던 용어 같거든요. 그래서 얘가 어떤 거냐면 소위 말하는 그 크라우드 소싱 기반의 지도 업데이트 방법이에요. 뭐 전통적인 방법으로 하면 그 매핑하는 차량들이 따로 있고 그 뭐 위에 라이다 이렇게 달고 막 네이버나 카카오나 아니면 그 외 뭐 오토에버 같은 맵 만드는 업체들에서 머리에 라이다 달린 차 돌아다니면서 데이터를 취득하고 그거 가지고 맵을 만드는데 어쨌든 그거는 맵을 만들기 위한 별도 공수가 들어가는 작업인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과정들 하나하나가 다 유지보수 비용이 되거든요. 구축 비용도 되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타개할 수 없을까라는 측면에서 시작을 한 게 라이트맵으로 지금 저는 이해를 했고 그래서 여기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 맵을 취득한 것들을 다 클라우드로 올려서 뭐 이리저리 잘 처리를 해놓고 특히 바뀐 것들을 잘 처리를 시켜주는 거죠.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그리고 이 맵 업데이트하고 트래픽 플로우 같은 것도 트라젝토리를 마이닝 할 수 있도록 그 데이터들을 다 모아놓고 처리를 하면서 이제 레인 개수가 몇 개냐, 인터섹션이 뭐냐, 토폴로지가 뭐냐 이런 식으로 뽑아낼 수 있는 거. 그게 라이트맵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간단히 뼈대를 만들어 놓고 실시간으로 계속 업데이트하는 뭐 요즘 용어로 말하면 그냥 애자일한 방식이다 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 임플리신 맵은 저는 아직 그 이쪽에 지식이 많이 없어서 이해를 잘 하진 못했는데 어쨌든 그 유명한 내용들인 뭐 너프나 월드 모델처럼 실제 환경이 아니라 가상 환경을 이용해서 지도를 만든다라는 개념으로 저는 간단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아마 더 잘 아시는 분들은 이런 걸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퓨처 트렌드 쪽을 보니까 뭐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HD맵이 현재까지는 고속도로 자율주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축하는 데 비용이 워낙 많이 들고 유지보수하면서 최신성을 가져가는 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아예 그냥 뼈대부터 다 라이트맵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크라우드 소싱 기반으로 만들어버리자라는 게 퓨처 트렌드가 될 수도 있고 그 지로샷 맵 러닝이라고 해서 아까 위에서 봤던 이런 너프나 월드 모델 같은 애들이 한 번에 그냥 그 뭐 다른 거 없이 바로 맵을 만들어 버릴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그 VLA 이 미팅에서도 많이 나왔던 VLA 가지고 VLA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맵을 뭐 좀 잘 만든다거나 아니면 아예 이 맵 관련된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든다거나라는 게 퓨처 트렌드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뭐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인더스트리의 변천사에 대해서도 좀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유명한 유럽 업체 맞나? 어쨌든 그 탐탐이라는 지도 만드는 회사 미국이었나? 어쨌든 그쪽에서 H넷을 시작을 해서 히어사 지도로 유명한 두 회사죠. 그리고 모비라이 그 전방 카메라로 유명한 이 모비라이에서 로드북이라는 HDMap을 만들었고 그 뒤에도 이제 바이두랑 웨이모에서도 이런 HDMap 기반으로 작업을 하다가 라이트맵 기반으로 넘어가면서 모비라이에서 이제 REM이라는 그 뭐 크라우드 소싱 기반의 맵 업데이트 방법을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 이거는 아마 2002년도에 그 저희 테슬라 AI 관련된 행사에서 이 사람들이 이 맵을 어떻게
자기들이 뿌려놓은 차들 가지고 만들고 오토라벨링하고 업데이트하고 시뮬레이션을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여줬었거든요.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그 뒤로는 이제 중국 업체들이 이런 작업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테슬라랑 웨이브라는 데서 월드 모델 기반으로 하고, 엔비디아에서 이제 코스모스 나오고, 그 외에 이제 이런 쪽으로 발전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자료를 보시는 분들도 그냥 티피컬한 H맵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면 좋을 것 같아서 그림들은 좀 다 넣어놨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먼저 매핑을 합니다. 근데 일단 싱글 트립으로 한번 하겠죠. 그러면 저희가 주행한 도로의 특정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중에 다이나믹한 거는 좀 지우고 다시 이제 멀티 트립 하면서 맵을 맞추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그라운드 엘리먼트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토폴로지, 그 그라운드 기반으로 토폴로지들, 레인 토폴로지를 꺼내놓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상관계수들을 좀 조절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맵으로 다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엘리먼트를 다 벡터화하고 그 다음에 타일 패치 디비전. 이게 뭐냐면 어쨌든 HD 맵이라는 게 굉장히 큰 그 영역을 다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한 번에 올려버리면 메모리 사용량이 워낙 크니까 이거를 그 정방형으로 쪼개서 특정 시점이 됐을 때 특정 영역에 대해서 그 레인 토폴로지가 구성된 특정 영역에 대한 파일들을 가지고 와서 붙여서 작업하는 방식으로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라이트맵이랑 H맵 파이프라인을 비교를 해보면 로우 센서 데이터를 뭐 처리를 해가지고 맵을 만든다. 그래서 하이어 레큐어시라고 하지만 이 라이트맵 파이프라인은 온클라우드에서 그 온보드 벡터라이제이션이죠. 차에서 벡터라이제이션을 한 다음에 클라우드로 올려가지고 그걸 합쳐서 맵을 만들고 이 체인지 디텍션 된 거를 가지고 업데이트를 해서 맵을 유지보수한다. 그렇게 되면 뭐 같은 아웃풋이지만 어떻게 보면 좀 더 단순하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라이트맵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준 거고 여기서 좀 재밌었던 거는 이 사람들이 맵을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주행하는 경로가 아니라 좀 보상을 주면서 맵이 없는 도로로도 유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기반으로 이제 새로운 길을 열고 그거 가지고 이제 트래픽 플로우를 마이닝 한다라는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임플리시트 맵, 그 아까 말씀드렸던 좀 암묵적 맵 기반의 자율주행인데 사실 이쪽은 뭐 잘 이해가 안 돼서 뭐 쿼리 리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면 그냥 뭐 지도를 쿼리로 꺼낸다는지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고 레이턴 스페이스는 사실 뭐 모르겠어서 그냥 스킵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명했던 너프랑 월드 모델 이 두 가지도 어쨌든 환경이랑 스트럭처를 모델링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특히 월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인터랙티브하게도 동작을 할 수 있는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엔드-투-엔드 오토노머스 드라이빙 할 때 많이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논문이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첫 번째 논문은 이 정도로 설명을 해보고요. 다음 논문으로 넘어가 보면 제가 지금 회사에서 담당하고 있는 일이 어쨌든 시뮬레이션 환경을 구성하는 건데 이 시뮬레이션 환경을 구성하는 이유 중에 물론 기존에 잘 됐던 기능들을 그 뭐 리그레션 테스트라고 하죠. 계속해서 기능이 업데이트 됐음에도 잘 되었는가를 검증하는 일도 물론 있지만 소위 말하는 엣지 케이스를 발굴하는 것 그게 요즘은 제일 큰 관심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세이프티 크리티컬 데이터라는 단어 때문에 이 논문을 한번 선택을 해봤고요. 어쨌든 엔드-투-엔드 오토노머스 드라이빙에서 이게 필요한 내용이니까. 그래서 뭐 여기 홈페이지 링크도 있고 한데 이거는 이제 조금 있다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깨알자랑 텐스토렌트. 네, 어쨌든 그 테라심 월드 이 논문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율주행에는 안전이랑 크리티컬한 상황 데이터가 필수적이고 제가 첫 회사에 있을 때 긴급제동 테스트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런 긴급제동 같이 정말 위험한 테스트는 실제 도로에서 수집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뭐
실제로 긴급제동을 터뜨리려면 내가 일면식도 없는 사람 뒤에다가 갖다 박는 수준으로 차를 운전을 해야 되는데 그러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런 엣지 케이스의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것도 정말 위험하고, 그리고 만약에 만들어낸다고 한들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 겁니다. 당장 뭐 카투카 시나리오라고 했을 때 차 한 대 앞에다 두고 갖다 그냥 들이박으면서 하면 둘 다 부서질 거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이것도 다 비용이니까 이런 것 수집하는 게 쉽지 않고, 또 기존의 데이터셋은 사실 지역이랑 시나리오가 한정적이죠. 지금 테슬라처럼 뭐 전 세계에 차량을 팔고 그 모든 차량들의 데이터가 클라우드 기반으로 그 데이터 레이크로 들어가지 않는 한 이게 지역이랑 시나리오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테라심 월드라는 이 논문에서는 안전 크리티컬 데이터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파이프라인을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아키텍처가 진짜 제가 좀 생각을 해왔었던 거라 진짜 신기하기도 하고 좀 이런 걸 진짜로 해냈네라는 느낌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구성은 아래 그림으로 같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결과는 좀 이따 이 홈페이지에서 비디오로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켜놓고 한번 확인해 볼까요? 다음 조금 있다가 다시 탭을 바꿔야겠네요. 어쨌든 일단 그 이 테라심 월드의 파이프라인을 보면 되게 엄청 직관적으로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월드 코디네이트, 지금 내 차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해주면 이 정보를 바탕으로 오픈 스트리트맵을 통해서 맵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에 작게 써있지만 수모나 오픈드라이브나 웨이모 형식으로 꺼내올 수 있고, 동시에 구글 맵 API로 가서 스트릿뷰를 따와요. 그래서 이 스트릿뷰를 딴 걸 가지고 VLM 프롬프트를 만들어서 그 3차원 환경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이 오픈스트리트맵에서 가져온 데이터 가지고 그 탐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도 회사에서 트래픽 API를 제공을 하나 봐요. 이게 뭐 논문에서 읽었을 땐 실시간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 트래픽 수요를 제너레이션을 하면 이거 가지고 이제 트래픽 에이전트들을 좀 만들어낼 수 있겠죠. 이거 기반으로. 그거 가지고 3D 뭐 HD 맵을 이 객체들에 대한 정보를 다 집어넣을 수가 있고, 뭐 이 어드버시티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쨌든 세이프티 크리티컬한 상황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날씨나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좀 바꾸는 작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포함해서 HMAP 비디오를 아래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프론탈 뷰를 먼저 하나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이 프론탈 뷰를 기반으로 멀티뷰 제너레이션을 해서 테스트를 하는 환경을 만들어내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까 딱 이 구간이거든요. 여기서 이게 되게 엄청 축약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 프롬프트 제너레이션을 하고 이 HTML 비디오 제너레이션이 된 거 가지고 프론탈 뷰 카메라를 코스모스 트랜스퍼 7B 가지고 하나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이 싱글 카메라가 나오니까 그거 가지고 다시 코스모스 7B 싱글 투 멀티뷰로 넣어서 이 카메라 비디오 인풋을 텍스트 프롬프트랑, 그래서 추가로 5개 항목에 대해서 뷰를 더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력이 지금 내 좌표 하나 넣었을 뿐인데 구글 맵 API에서 실제 도로 환경 한번 보고 그거 가지고 VLM 뽑고 그 다음에 오픈스트리트맵에서 지도를 만들어내고 그 지도에다 트래픽을 탐탐 API 가지고 넣고 그거를 합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 어드버시티 제너레이션들을 추가를 해서 실제 상황이랑 굉장히 비슷하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 잠시만요. 탭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코스모스 드라이브로 만들 때 프론트 라이트 뷰가 컨시스턴트하게 만들어지나요? 이거 영상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Share this step. 이게 이제 얘네
가 올려준 부분인데, 이게 프론탈 뷰예요. 그래서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구글 API 가지고 만들어낸 거고, 구글 API 가지고 만들어낸 거고, 이게 프론탈 뷰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드렸던 탐탐 트래픽 API 플러스 어드버시티 시나리오로 거의 충돌하기 직전에 이 지도를 보면 충돌하기 직전에 얘가 출발하는 거 보면 이건 좀 세이프티 크리티컬 케이스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멀티뷰로 보면 꽤나 컨시스턴트하게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프론트 라이트, 프론트 레프트, 이 리어는 사실 저희가 알 수 없는 정보니까 지금은 이 프론트 레프트랑 이렇게 보면 얼추 컨시스턴트하게 잘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스태틱 어드버서리들, 해 떠 있을 때 뭐 안개, 밤, 뭐 레인, 스노우, 로드워크 같이 이런 것들도 다 잘 만들어서 놓긴 하더라고요. 물론 이 로드워크 보시면 생성형의 한계로 이게 조금 찌그러지긴 할 테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어, 날씨에 대한 변화도 잘 만들어낼 수 있고, 프론탈 뷰에서 뭐 이렇게 트래픽 꺼내오고 그거 가지고 이런 센서 시뮬레이션까지 가는 이 단계가 생각보다 잘 된다. 그래서 어디서 했나 보니까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간이랑 엔비디아가 붙어 있더라고요. 이 유미히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간도 자율주행이나 그런 자동차 관련된 연구로 엄청 유명한 데고, 칭화대도 마찬가지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엔비디아가 코스모스를 굉장히 많이 밀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엔비디아의 그런 서포팅도 분명히 아주 좋았을 거고, 그리고 이쪽에서도 이런 파일을 좀 많이 키우고 싶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유니버시티 미시간은 뭐 말해서 말해 뭐합니까? 굉장히 유명한 데고, 사실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칭화대도 유명하죠. 어쨌든, 그래서 넘어가 보면, 비단 이렇게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파리 프랑스에서 이런 사람 꺼내오기, 뭐 이것도 보면 살짝씩 이상해, 뭐 다리의 그런 영상이나 이런 게 살짝 깨지는 것 같기도 하지만,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 어그레시브 머지, 이 지도를 보면 좀 이해가 쉬운데 좌회전을 급작스럽게 해가지고 차가 지나가게 되는 케이스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아까 봤던 라운드어바웃에서 양보 실패하는 케이스. 뭐 차의 거동이 어떻게 보면 살짝 관성 드리프트 하는 것처럼 끼익 하면서 들어가긴 하는데, 어쨌든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일 거고, 이거는 사실 실제 도로에서도 마주하기 쉽잖아요. 인터섹션에서 서로 좌회전하다가 오른쪽 차가 초보 운전인데 차로 잘못 파악해서 내 쪽으로 끼어드는 경우, 이런 경우가 될 텐데, 이런 것도 모사를 하는 걸 잘 보여주고, 뭐 하이웨이에서 지그재그 하는 거까지 이렇게 잘 보여주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 테스트들도 한번 보여줬고, 전 세계 사례로도 이거를 확장해서 안전 크리티컬 시나리오를 좀 만들어내는 걸 볼 수 있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저비용 고확장성 데이터 합성을 실제로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실제 위험한 도로주행 실험을 대체하고, 특히 이게 엔드투엔드 자율주행 학습 및 검증에 적합하죠. 왜냐면 엔드투엔드는 이미지를 인젝션 해줘야 되고, 이미지를 보통 하나의 카메라가 아니라 멀티 카메라로 인젝션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스트럭처라고 하면 만약에 카메라가 증가되는 경우에는 이 뷰 포인트에 대한 뭐 인트린식 파라미터랑 이스트린식 파라미터들만 잘 매핑을 해서 뷰를 잡아주면 그대로 이미지를 생성해서 인젝션을 해줄 수 있을 거니까 훨씬 더 유리한 거죠. 그리고 아까 형기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컨시스턴시가 좀 제대로 확보가 된다면 엔드 투 엔드 검증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활용을 하기에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있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이게 실제 주행은 아니다 보니 월드 모델처럼 어쨌든 완벽하게 이런 객체들의 거동이나 그런 게
실제 영상만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다만, 뭐, 그렇다고 해도 꽤나 높은 수준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걸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점은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오픈스트리트맵이나 구글맵 API를 활용했을 때 받아올 수 있는 정보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 오픈스트리트맵 같은 경우에는 유지 보수가 잘 안 되고 있어가지고 한국 기준으로는 뭐 그래도 나름 정확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조금 한국 쪽으로 확장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다만 오픈스트리트맵이나 구글맵이 잘 유지보수되고 있는 지역으로 간다면 아주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신에 한국에서 만약에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오픈스트리트맵은 사용하되 이 구글맵스 API, 스트리트뷰 API 대신에 카카오맵 스트리트뷰를 사용을 하면 좀 괜찮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0분까지 기다려보고, 네, 질문이 없으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되게 충격적인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 이미지랑 그 하나의 뷰랑 다른 뷰가 이렇게 이어져서 가는구나. 그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제 버전 뷰가 생각엔 스스로 들어갔는데 그렇게 된 스트리트 건가요? 뷰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스트리트 뷰. 음, 그거를 실제로 프론트 레프트 뷰랑 이렇게 해서 리컨 했을 때 똑같은 위치에 나오는지가 좀 궁금하네요. 완전 똑같진 음, 않겠지만 거의 비슷하면 사실 쓸만하잖아요, 이게. 그쵸. 근데 그러면은 이게 또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궁금하고, 왜냐면은 실제로 자동차들에서는 BEV 퍼셉션 쓰니까 네, 그 똑같이 안 맞아 떨어지면은 또 그거를 학습 데이터로 썼었을 때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 정확도가 어느 레인지 안에 들어오는지가 좀 궁금하긴 하네. 그래서, 어, 사실 학습보다는 좀 검증 쪽에 사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것도 어떻게 보면 그 하드웨어 폴트에 의한 엣지 케이스라고 분류를 할 수가 있잖아요. 만약 틀어져 있다면 그런 걸 어떻게 대응할지 이런 거를 확인해보는 용도로서 검증 측면에서는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는 지금 드는 생각은 저희 하드웨어에서 코스모스를 구현을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상 저거는 코스모스가 본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이미 있는 것들을 엮었다의 느낌이 좀 들고, 그 파이프라인을 설계를 잘했다라는 느낌이 들고, 코스모스가 사실 그 비디오 제너레이션에서 제일 임팩트 있게 사용된 케이스인 것 같은데, 네, 네, 그게 저희 거에서 돌면 참 좋겠다. 하실 수 있습니다. 예전에 그게 오픈으로 되어 있었는데, 네, 코스모스 아키텍처 어떻게 생긴지 아시나요? 그게 오토 리그레시브랑 디퓨전이랑 두 개 있었던 것 같은데, 오토 리그레시브면 트랜스포머 기반인 건지, 이건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네. 네, 궁금한 사람이 몸을 봐야죠. 네. 한번 내가 파보겠습니다. 저는 된 거 사용하면 되거든요. 사실 그 막 엔비디아 님, 그 마이크로 서비스로 나와 있는 거, 그거 쓰면 네. 코스모스 바로 쓸 수 있긴 하더라고요. 그 음, 웹사이트에서 그냥 비디오 이렇게 드래그로 넣어가지고 돌리니까 바로 됐었어가지고 저도 보면서 네. 와 신기하다 이러면서. 그때는 텐sor한테 취직하기 전이라고 열심히 엔비디아 좋아요 막 이러면서 홍보하고 네. 다니다가 이제 취직하고 나서는 바로 입단속 들어가고. 네, 그러면은 지금 9시 53분인데 질문이 없으신 것 같네요.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서 마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네, 들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좋은 밤 되세요.